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2년 제1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사용량이 56kL per hour의 중류 중 황 함유량이 3%일 때 발생되는 SO2량을 S미터의 삼성 per hour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단 중류의 비중은 0.96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는 연료가 뭐죠? 연료가 중류예요. 자, 중류라고 하면 액체 연료가 되는 거죠. 액체 연료는 어떤 단위를 사용해야 되느냐면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킬로리터라는 최적 단위가 나와 있죠. 자, 따라서 킬로리터라는 최적 단위를 킬로그램이라는 질량 단위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단서가 뭐냐면 비중이에요, 비중. 그럼 여기서 비중은 단위가 없지만은 우리가 최적을 질량으로, 질량을 최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값이 비중이나 밀도이기 때문에 밀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위를 빌려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고, 그럼 킬로그램이 들어있는 비중의 단위를 쓰면 된다는 소리겠죠. 자, 팁에 보시게 되면 비중의 단위는 그램 퍼 센트의 삼성, 그램 퍼 밀리리터, 킬로그램 퍼 리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비중의 단위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리터라는 것은 뭐냐면 연료의 단위가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킬로리터를 리터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리터 퍼 아워라는 단위에 비중을 곱하면 여기서 비중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리터라고 했어요. 비중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 퍼 아워라는 질량 단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액체 연료를 나타냈을 때 항상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이 비중이라는 거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SO2가 되기 위해서는 S가 연소를 하게 되면 SO2가 되는 거죠. 따라서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계수 곱하기 분자량. 그리고 S미터의 삼성으로 N미터의 삼성 최적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계수 곱하기 22.4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S의 분자량은 32kg. 그리고 SO2의 최적은 기체는 모든 물질이 22.4로 최적이 동일한 값을 가지죠. 따라서 22.4S미터의 삼성. 그러면 연료가 56kL니까 킬로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곱해줘요. 그럼 리터 퍼 아워가 됐죠? 여기에 비중 0.96kg per 리터를 곱하면 리터 없어지고 kg per hour가 나오겠죠. 자, 이 중에서 황의 함량이 몇 퍼센트냐면 3%. 3%니까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주시면 0.03. 따라서 발생되는 아황산 가스량 X 해서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X라는 값은 얼마가 되죠? 1128.96 S미터의 삼성 per hour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비중의 사용 용도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입니다. HOG가 1m이고 제거율이 99%일 때 충전탑의 높이를 계산을 하시오. 자, 우리가 충전탑의 높이라는 것은 팁에도 있는 것처럼 NOG라는 총관리동 단위수에 HOG라는 총관리동 단위 높이를 곱하시면 돼요. 그런데 HOG라는 총관리동 단위 높이는 항상 주어져요. 근데 NOG라는 총관리동 단위수는 여러분들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하는데 뭐가 주어져 있느냐면 지금 문제 조건처럼 제거율이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제거율이 주어졌을 때 NOG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ln 1-효율분의 1. 다시 말해서 통과율 역수의 ln을 취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퍼센트를 떼고 대입을 하기 때문에 NOG라는 값은 ln 1-효율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1-1이라는 게 어차피 100%가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99%니까 ln 1-0.99분의 1 곱하기 HOG가 지금 몇 미터죠? 1미터. 따라서 4.61m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산업기사 시험에서 전형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HOG와 NOG가 동시에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NOG에 HOG를 곱하면 돼요. 자, 그럼 문제가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응용할 수 있는 게 NOG는 제거 효율이 주어졌을 때 NOG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NOG의 값은 바로 주어진다기보다는 효율을 통해서 NOG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 HOG를 곱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2번처럼 주어지는 게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면 원추 하부의 지름이 40cm인 사이클론에서, 여기서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 장치를 뜻하는 거죠. 배출가스의 접선 속도가 5m/s일 경우에 분리 계수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분리 계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리 계수라는 것은, 자, 분리 계수를 S라고 나타내면 R 곱하기 G분의 V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R이라는 것은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9.8m/s의 제곱. 그리고 V라는 것은 속도입니다. 자,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속도가 얼마냐면 5m/s예요. 그럼 5m/s의 제곱 나누기 R이 반지름입니다. 자, 직경이 40cm니까 R은 몇 cm가 되죠? 20cm. 그러면 R에 0.2m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G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 가속도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2.76이라는 분리계수가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황의 함유량이 5%인 중류를 10톤/h로 연소시키는 보일러에서 배기가스를 NaOH, 여기서 NaOH는 우리가 가성소다 또는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소듐이라고 하죠. 수용액으로 처리한 후에 황성분은 Na2SO3로 회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NaOH의 주입량을 계산하시오. 단 S의 전량 SO2로 산화되며 가동시간은 8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자, S라는 것은 우리가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바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라는 액체 연료를 연소를 시켜서 기체로 만들어요. 그러면 SO2가 발생하죠. 따라서 발생된 SO2를 NaOH라는 흡수제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NaOH에 SO2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물로 Na2SO3를 만들어내서 처리하는 과정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S를 연소를 시켜서 SO2로 만들어요. 자, 여기 흡수제가 되는 NaOH를 주입을 하죠. 자, 그러면 그 황산이온은 마이너스고 여기서 NA가 플러스가 되니까 황산이온과 NA가 결합을 해서 Na2SO3가 발생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H와 O니까 H2O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Na2SO3라는 아황산 나트륨이 형성되기 때문에 NA가 2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몰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비례식을 놨을 때 S 대 2NaOH를 B를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는 당연히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NaOH도 정답에서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분자량을 사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S 원자량이 분자량과 동일하죠. 32kg. 그리고 NaOH의 분자량은 NA에서 원자량 23, O가 16, H가 1, 따라서 40이죠. 따라서 2 곱하기 40kg은, 자, 연료가 톤이에요.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죠? 10의 3승. 따라서 10 곱하기 10의 3승을 하게 되면 톤/아워가 킬로그램/아워로 전환이 됩니다. 자, 몇 시간 사용을 하느냐 하면 8시간 가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연료 중에서 황이 차지하는 양이 5%예요. 그래서 0.05를 곱하고 따라서 X 하면 우리가 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입되는 NaOH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NaOH의 주입량은 1000kg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문제 4번처럼 반응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리고 계산 과정에 반드시 반응식을 기재를 해줘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에 보시면 NO2가 22.4ppm을 함유하는 배기가스 10만 N리터의 삼성파워를 NH3에 의한 선택적 접촉환원법으로 처리할 경우 NO2를 제거하기 위한 NH3의 이론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물질이 뭐죠? NO2예요. 자, NO2를 뭐를 이용해서 처리하죠? NH3.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식을 나타냈을 때 개수를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O를 NH3라는 환원제를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물질로 제거되죠? N2. 그래서 N2와 H2O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NO2를 처리한다 그러면 NO2도 마찬가지 NH3로 처리한다고 하면
N2와 H2O가 나와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수를 여러분들이 외워서 반응식을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NO는 6, 4, 5, 6, 그리고 N2는 6, 8, 7, 1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수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NO2와 NH3를 비를 넣는 거죠. 자, NO2는 가스량이 나와 있으니까 최저, 그리고 NH3는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니까 질량, 분자량을 사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최적이니까 6 곱하기 22.4 N미터의 삼성. 미터의 삼성 앞에 N이나 S는 동일한 값입니다. N이라는 것은 노르말, S라는 것은 스탠다드라고 그래서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8 곱하기 NH3의 분자량은 17. 왜 17이 되느냐면 N의 원자량이 14, H의 원자량이 1자리가 3개, 그래서 17이에요. 따라서 8 곱하기 17kg. 자, 가스량이 얼마죠? 10만 N미터의 삼성포아워예요. 이 중에서 NO2의 농도가 22.4 ppm. 자, ppm을 제거하기 위해서 ppm은 얼마의 값을 가지죠? 100만 분율.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6선을 곱하게 되면 ppm의 단위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X 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우리가 NO2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입되는 NH3의 양은 2.27kg/H라는 값이 나오죠. 자, 문제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은 정확한 반응식, 다시 말해서 개수가 정확해야지 문제풀이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반응식을 이용하는 풀이 과정을 반드시 서술을 해줘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식 숙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반응식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상온에서 균일한 흐름이, 상온이라고 하면 15에서 25도씨, 그래서 대기는 15에서 25도씨 중에서 21도씨를 기준합니다. 가스 중에 먼지 입자의 밀도가 1g/cm의 삼성이고 입경이 20마이크로미터일 때 먼지의 제거 시간을 계산하시오. 스토크스 법칙을 적용하고 상온에서 공기의 점도는 1.7 곱하기 10-5성 kg/m이고 침강실의 높이는 10m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거 시간을 계산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거 시간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높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침강 속도를 우리가 지금 스토크스 법칙을 적용을 하라는 소리는 스토크스 법칙에서 침강 속도를 계산하라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침강 속도의 단위가 m/s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높이와 침강 속도를 이용하면 뭐를 계산할 수 있죠?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침강 속도와 높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침강 속도 보이지라는 것은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 S 마이너스 로 G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m/s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직경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20 마이크로미터예요. 자, 마이크로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6성.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을 하게 되면 미터가 됩니다. 자, 제곱 곱하기 밀도를 대입을 하는데 입자의 밀도가 얼마냐면 1g/cm의 삼성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삼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중으로 나와 있든지 아니면 g/cm의 삼성으로 나와 있는 값을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주면 되느냐 하면 10의 삼성을 곱해주면 단위가 비중이나 g/cm의 삼성이 kg/m의 삼성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00kg/m의 삼성이에요. 자, 그리고 로우라는 가스의 밀도라는 것은 공기의 밀도죠. 자, 여기서 공기의 밀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자,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밀도를 기준하죠. 1.3kg/s의 삼성을 기준합니다. 자, 표준 상태예요. 자, 온도를 보정했을 때는 표준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온도를 계산했을 때 표준이 위쪽에 현재가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온도는 절대 온도로 보정하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주어지는 온도가 보시면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어떤 상태를 기준하죠? 상온이라고 하면 15에서 25도씨인데 대기는 21도씨를 기준을 해요. 그럼 21도씨를 보정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현재 아래쪽에 21도를 보정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1kg/m의 삼성이라는 밀도가 되죠. 그래서 1.21을 대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9.8m/s 제곱은 중력 가속도 나누기
18 곱하기 마이크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계수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 per 미터세커예요. 따라서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0.0128 미터 per sec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높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제거 시간을 계산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가 지금 얼마죠? 높이가 10m예요. 그래서 높이 10m 나누기 침강 속도 0.0128 미터 per second. 그러면 단위가 어떤 단위로 나오죠? 세커로 나와요. 따라서 이 세커를 정답에서 어떤 단위로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제거 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세커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세커 없어지고 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02분이라는 먼지의 제거 시간을 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커스 법칙을 적용을 하라고 나오면 중력 침강실에서 침강 속도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침강 속도에 있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 먼지 배출 공장에 집중률이 80%인 사이클론과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중 장치죠. 집중률이 98%인 전기 집중기를 직렬로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직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옆으로 설치하는 거죠. 총 집중률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장치의 개통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가 있고 첫 번째 장치가 80%, 그리고 두 번째 장치가 98%. 여기서 총합 효율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총합 효율은 농도가 주어졌을 때 1 마이너스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장치에서 1 마이너스 첫 번째 장치의 효율 곱하기 1 마이너스 효율 2 계속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바로 총합 효율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총 집중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식을 사용해서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지금 효율 1 자리에 80%니까 0.8, 효율 2 자리에 98%니까 0.98을 대입을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퍼센트로 계산하라 그러면 퍼센트는 100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나온 값이 바로 퍼센트로 전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주어진 이 식 자체 내에서 총합 효율을 계산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장치의 효율을 계산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장치의 효율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농도를 통해서 총합 효율을 계산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서 첫 번째 장치의 효율이나 두 번째 장치의 효율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7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서술된 이 식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염소가스 농도가 160ml per Sm의 삼성일 때 염소가스를 20mg per Sm의 삼성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의 염소가스를 제거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지금 단위를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단위는 mg per S의 삼성의 단위를 사용해야 돼. 근데 지금 배출되는 염소가스 농도가 ml per S의 삼성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ml S의 삼성은 ppm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pm의 단위를 mg per S의 삼성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팁에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ppm이라는 단위는 ml per S의 삼성과 동일한 단위를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ppm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으면 지금 염소잖아요, 그죠? Cl2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은 mg, 그때 이 체적은 ml 단위를 사용을 해서 단위를 전환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Cl2 1몰을 기준했을 때 Cl의 원자량이 35.5니까 분자량은 71mg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체적은 모든 물질에 대해서 22.4의 값을 가지는데 mg의 분자량을 쓰면 ml의 단위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ppm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ppm의 단위는 ml per S의 삼성의 단위를 가지고 그리고 ppm의 개념이 있으면 지금 주어지는 기체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은 mg, 그때의 체적은 22.4ml를 이용해서 단위를 전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60ml per S의 삼성, 다시 말해서 ppm을
우리가 mg per sm의 삼성으로 전환해요. 뭐를 이용해서? 1몰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ml가 위에 있으니까 22.4ml 분에 71mg을 조합을 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ml가 없어지면서 mg per sm의 삼성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얼마까지 줄이려고 하느냐? 20mg per sm의 삼성까지 줄이려고 해요. 따라서 20mg per sm의 삼성을 빼주면 배출되는 농도는 487.14mg per sm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ppm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ppm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단위를 ppm을 질량 단위로, 질량 단위를 ppm 단위로 여러분들이 전환하는 방법, 최종적인 문제를 테스트하고 있는 문제가 8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위 발열량이 7000kcal per sm의 삼성의 가스 연료의 이론 연소 온도를 계산하시오. 이론 연소 가스량은 20sm의 삼성 per sm의 삼성, 연료 연소 가스의 평균 정합 비율이 0.35kcal per sm의 삼성 도시, 기준 온도는 15도씨, 공기는 예일하지 않으며 연소 가스는 해리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정발 잠재를 제외시켜 준 값이죠. 수분의 정발 잠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열이에요. 따라서 저위 발열량은 실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열이 저위 발열량이죠. 따라서 우리가 소각로를 설계했을 때 가장 기준을 잡는 발열량이 고위 발열량이 아니라 저위 발열량이에요. 그래서 이 식에서도 저위 발열량을 쓰는 거고, 간혹 이렇게 문제 조건에서 고위 발열량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일을 잘 알겠지만은, 그러면 반드시 저위 발열량으로 전환을 해서 이 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팁을 보시게 되면 T2라는 이론 연소 온도 계산, 이 문제는 공식을 묻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HL이라는 저위 발열량 나누기 G라는 가스량 곱하기 C라는 비열 플러스 T1, T1이라는 것은 주어진 현재 온도, 다시 말해서 기준 온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발열량이 얼마냐면 저위 발열량이 7000kcal per sm의 삼성이죠. 나누기 가스량이 지금 20sm의 삼성 per sm의 삼성, 그리고 비열은 0.35kcal per sm의 삼성 도시. 자, 그런 다음에 전체 플러스 기준 온도 15도씨예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1015도씨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9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 연소 온도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응용을 한 가지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연소 온도를 계산했을 때 발열량으로 사용되는 게 저위 발열량인데, 만약에 고위 발열량으로 주어지게 되면 저위 발열량으로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해 주신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에 보면 굴뚝의 통풍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만 쓰시오 돼 있어요. 자, 통풍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굴뚝이 있어요. 그럼 굴뚝에서 연기가 빠져나가겠죠. 배출되는, 그죠? 따라서 연기가 빠져나가는 힘이 통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통풍력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굴뚝의 실제 높이, 그리고 배출가스 온도, 그리고 대기 온도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통풍력을 이론적으로 문제가 나와 있겠지만 계산으로 나오면 통풍력을 계산하라고 하면 355 곱하기 실제 높이 H 273 플러스 TA분의 1 마이너스 273분의 TG분의 1로 우리가 통풍력을 계산했죠. 그래서 두 가지 이론적인 내용과 계산적인 문제 두 가지를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굴뚝의 높이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배출가스의 온도를 증가를 시켜요. 배출가스 온도를 증가를 시켜야지만이 우리가 통풍력이 커지는 거죠, 당연히. 자, 그리고 굴뚝의 단면적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굴곡이 없게 직선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굴곡이 많으면 많을수록 압력 손실이 작용하기 때문에 통풍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구 조건처럼 세 가지만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면 네 가지를 적는다고 해서 4번은 채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만 채점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운와시와 다운드래프트에 대한 문제네, 그죠? 다운와시와 다운드래프트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과 방지 대책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다운와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와시라는 것은 자,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굴뚝 어디로 연기가 말려 들어가느냐 하면 아래쪽으로 말려 들어가요. 왜 말려 들어가느냐? 자, 풍속이 있고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풍속보다 작기 때문에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굴뚝 아래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다운 드래프트를 보면 자, 굴뚝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연기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주위에 굴뚝보다 높은 건물이 있어요. 높은 건물이 있으니까 연기가 위를 넘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서 굴뚝 뒤에서 우리가 난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다운드래프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원인은 보면 다운와시 같은 경우에서는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 VS가 풍속 U보다 작기 때문에 굴뚝 아래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방지책을 보시게 되면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 VS를 풍속의 몇 배 이상, 2배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다운와시 현상을 완전히 방지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다운드래프트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굴뚝의 높이와 주위 건물 높이의 상관관계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원인을 먼저 보시면 굴뚝의 높이가 주위 지형이나 건물보다 낮아서 건물 뒤쪽으로 연기가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방지하면 되죠? 굴뚝의 높이를 높여요. 얼마만큼? 주위 건물 높이의 2.5배 이상을 유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와시는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와 풍속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 그리고 다운드래프트는 굴뚝의 높이와 주위 건물 높이의 상관관계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원인을 알아야지 방지책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방지책은 반드시 2배 이상 그리고 2.5배 이상이라는 수치적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기재가 돼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 질소산화물의 억제 방법 5가지를 서술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NOS의 발생 조건에 보면 완전연소시죠. 따라서 완전연소시니까 고온연소 그리고 과잉공기량 연소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방지를 하려고 하면 연소 온도를 낮춰야 돼. 그리고 공기를 적게 넣어줘야 돼.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저온도 연소가 있어요. 이 저온도 연소가 지금 보시다시피 2단 연소. 2단 연소라는 것은 1단계 연소, 2단계 연소로 구별해서 연소를 시키는 거죠. 연소용 공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2단계로 연소를 시키게 되면 최고 화염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기가스를 재순환을 시켜도 연소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3가지가 온도에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공기에 관계되는 것은 과잉 공기량을 적게 공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연료 중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연료 중에 질소가 적은 연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료 중에 질소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공기 중에 질소가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소용 공기를 이용했을 때 주로 배출되는 게 질소산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등가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단 공기비를 이용해서 서술할 것. 그리고 등가비가 1보다 클 때 CO는 1번, NOx는 2번 보기에서 증가 감소로 표현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등가비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가비라는 것은 공연비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연비라는 것은 공기량에서 연료량을 나눠준 값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등가비라고 하면 연공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답에서 서술되고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건 자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공연비의 반대가 연공비, 그리고 연공비는 등가비가 되는데 그러면 연료량에서 공기량을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 자체 내에서 연공비, 등가비가 크게 되면 1보다 크게 되면 연료가 과잉, 1보다 작게 되면 공기가 과잉,
연료가 과잉이 되면 불완전연소, 공기가 과잉이면 완전연소는 아니에요. 완전연소에 가깝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등가비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을 때는 등가비의 공식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실제 연료량 나누기 산화제에서 완전연소를 위한 이상적인 연료량 나누기 산화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등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기비와 같이 설명을 한다고 하면 공기비의 역수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 등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비의 역수가 등가비. 자, 그리고 여러분들 등가비가 1보다 클 때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조건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연공비를 사용하는 거죠. 자,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연료가 과잉이에요. 이 조건에서는. 자, 연료가 과잉이니까 불완전연소가 되거든요. 따라서 불완전연소 시에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는 증가. 그리고 완전연소 시에 가깝게, 완전연소 시 고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등가비가 1인 경우가 완전연소입니다. 그리고 등가비가 1보다 크면 연료과잉, 등가비가 1보다 작으면 공기가 과잉이기 때문에 완전연소에 가깝다. 따라서 연료가 과잉이고 불완전연소가 되면 불완전연소 시에서 배출되는 CO와 탄화수소는 최대, 반면에 질소산화물은 최소가 되는 거죠. 반면에 공기가 과잉인 완전연소가 기대됐을 때는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 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불완전연소 시에서 발생되는 CO는 최소, 반면에 질소산화물은 최대의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흑광도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인자를 써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흑광도 측정이라는 것은 공정시험 기준상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흑광도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흑광도는 입실론 곱하기 C 곱하기 L이에요. 자, 여기서 입실론이라는 것은 흑광계수, C라는 것은 용액의 농도, L이라는 것은 빛의 투과거리예요. 자, 따라서 흑광도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흑광계수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C라는 용액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L이라는 빛의 투과거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흑광도의 공식을 이용해서 정답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중류타령법의 종류를 4가지를 써시오 되어 있어요. 자, 중류타령법의 종류 4가지. 그러면 우리가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중류타령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배연타령법이 있어요. 자, 배연타령법은 근식법과 섭식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론을 보면서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세요. 문제도 자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배연타령법은 여러분들 근식법, 섭식법. 그래서 근식법의 종류, 장단점, 섭식법의 종류, 장단점 꼭 체크를 해 놓고 지금 여기서는 중류타령법, 다시 말해서 중류 속에 있는 황을 태워서 처리하는 방법을 중류타령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류타령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금속 산화물에 의한 hợp착타령법, 미생물에 의한 생화학적 타령법, 방사선 화학에 의한 타령법, 그리고 접촉 수소화 타령법.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중류 타령법과 배연 타령법 반드시 구별해서 정리를 꼭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벤츄리 스크래버 적용 시에 액가스비를 크게 하는 요인 5가지를 써시오 되어 있어요. 자, 벤츄리 스크래버라고 하면 우리가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집진장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섭식, 세정 집진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되는 거죠. 자, 목 부분의 감소에 의해서 우리가 가스를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효율도 상당히 높아져요. 그리고 벤츄리 스크래버가 나오면 반드시 벤츄리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부분이 목부예요, 목부. 자, 목부가 슬로터부죠. 자, 그리고 유입부. 자, 그러면 목부에 뭐를 설치하느냐 하면 노즐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노즐의 직경을 소문자 D, 그리고 목부의 직경을 대문자 D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노즐의 개수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노즐의 개수 N, 그죠?
자, D 나누기 대문자 D의 제곱은 속도 곱하기 액가스비 나누기 100 루트 P.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즐의 개수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든지 이론 문제로 나오든지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액가스비를 크게 한다는 것은 처리가 잘 안 되는 물질을 처리한다는 소리예요. 왜? 액가스비라는 게 뭐죠? 액가스비라는 게 리터 퍼 미터의 삼성이라고 그래서 액의 주입량 나누기 처리가스량이에요. 그래서 액가스비가 커진다는 소리는 액의 주입량이 커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처리가스량이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번에서는 처리가 잘 되지 않는 조건을 서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먼지의 입경이 어떤 경우가 처리가 잘 안 되죠? 큰 것보다는 작을 때. 자,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먼지의 농도가 높을 때, 점착성이 클 때, 그리고 친수성일 때, 물에 잘 녹는 것들은 처리가 잘 되지만 친수성이 낮다는 소리는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잘 안 되죠. 친수성이 낮을 때를 우리가 소수성이 클 때 동일한 말입니다. 소수성이라는 것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답란을 작성했을 때 그만큼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이론 문제라고 외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문제를 이해를 하면서 파악을 해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기가스 채취 시에 채취관을 보온 또는 가열하는 이유 3가지. 공정시험법상에서 채취관을 보온 또는 가열하는 이유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배출가스 중에 수분 또는 이설점이 높은 가스 성분이 응축해서 채취관이 부식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보온 또는 가열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먼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죠? 여과제를 사용하죠. 따라서 여과제가 막힐 염려가 있는 경우도 보온 또는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 대상 가스가 응축수에 용해해서 오차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서도 보온 또는 가열하는 거죠. 따라서 이 내용은 공정시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1번, 2번, 3번을 서술을 해 주셔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에 보면 전기집진장치에서 전기저항이 10의 4승 5cm 이하일 때의 현상과 방지대책 2가지를 쓰시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기집진기에서 정상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 저항 범위죠. 그러면 처리 효율이 우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상태가 되죠?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5cm. 그럼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처리 효율이 떨어지죠. 자, 따라서 10의 4승 5cm 이하를 우리가 재비산 현상, 그리고 10의 11승 이상을 역전리 현상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재비산 현상이 발생하고 역전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죠? 건식 집진기를 사용했을 때. 그러면 섭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2가지다. 자, 그 다음에 약품을 주입했을 때는 건식은 재비산은 NH3라는 암모니아를 주입하면 되죠. 반면에 역전리 현상이 생기면 황산화물을 주입하면 돼요. SO3를 주입한다든지 H2SO4를 주입한다든지 그리고 물을 주입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타격 빈도를 높이면 돼요. 이렇게 포집되어 있는 집진판에 포집되어 있는 먼지를 자주 제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보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10의 4승 5cm 이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재비산 현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재비산 현상이 있을 때 암모니아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섭식 집진기를 채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역전리 현상은 10의 11승 5cm 이상이에요. 따라서 섭식 집진기 채용, SO3를 스프레이로 주입, H2SO4 주입, 그리고 타격 빈도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럼 왜 우리가 집진판에 붙어 있는 먼지를 자주 처리를 하지 않느냐?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타격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저온부식의 원인을 쓰고 방지 대책을 5가지를 써시오 돼 있어요. 자, 저온부식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우리가 황성분이 포함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온도가 150도 이하, 150도 이하를 우리가 노점 온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점 온도 이하로 우리가 배출을 시켰을 때 황산이 급증해서 발생되는 부식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먼저 황성분이 포함된 연료를 연소하면 SO2나 SO3가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SO2나 SO3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온도 자체를 150도씨 이하라는 노점 온도 이하로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면 발생된 SO2나 SO3가 수증기와 반응을 해서 황산이 급증이 돼요. 따라서 많이 발생된 황산 자체가 부식을 일으키거든요. 그 다음에 150도씨 이하라는 저온에서 부식을 일으킨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저온부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황성분이 포함된 연료를 연소를 해서 SO2나 SO3가 나오는데 그 SO2나 SO3가 수증기하고 결합을 하면 황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황산을 적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황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 온도가 150도씨라는 노점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온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점 온도 이상으로 우리가 배출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노점 온도 이하가 되면 황산이 급증을 해서 부식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방지 대책은 예열 공기를 예열을 해서 연소용 공기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온 시공을 하면 되고, 그리고 저온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금속 표면은 내식 재료로 피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잘 되지 않는 부식의 강한 재질로 피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연소가스 온도를 산노점 온도보다 높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과잉 공기를 줄여서 연소를 합니다. 공기를 너무 많이 연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연소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연료를 전처리해서 유황분을 제거합니다. 근본적으로 황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황성분이 연소를 해서 SO2나 SO3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노점 온도 이하로 가면 이 두 개 물질이 수증기와 결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황산이 급증하게 돼서 발생하는 부식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유황분을 제거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황성분을 우리가 전처리로 제거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인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촉매제와 환원제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선택적 촉매 환원법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질소산화물은 NO와 NO2거든요. 따라서 NH3를 이용을 해요. 환원제가 NH3니까. 그러면 N2와 H2O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개수까지 나타내게 되면 NO는 6456, 그리고 NO2는 6872.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반응식도 꼭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설명해 보시게 되면 배기가스 중에 존재하는 산소와는 무관하게 NOx라는 질소산화물을 선택적으로 접촉 환원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NOx가 촉매에 의해서 환원이 되겠죠? 그럼 환원이 되면서 어떤 물질로 전환이 되느냐면 질소라는 N2와 H2O라는 물로 전환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때 참여하는 촉매는 백금과 코발트입니다. 그리고 환원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그리고 H2도 있고 CH4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분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 문제도 지금처럼 자주 출제되겠지만 계산하는 문제, 반응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댁에 오셔서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복원한 다음에
제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kwe7002 한메일넷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